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스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저번에 이어서 사이토 이토리 책인데요. 부자의 운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다산북수고 하연수 님이 옮겼습니다. 이 부분 중에 좀 몇 챕터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개인 납세 1위 부자 사이토 이토리의 대표작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 중에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챕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기 싫은 분은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사견일 뿐이니 꼭 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불안을 없애려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은 원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든 엄청난 부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안은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겠지요.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야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연금제도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 대체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냐 하면 인간이란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불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지요.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불안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저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난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자기 알아차림이네요. 사티, 사티라고 말하는 나의 상태를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좀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불안을 느끼고 있어. 저는 사실 매번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거군요. 다음,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네,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불완벽주의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밀기계는 정밀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1mm에 10,000분의 1 정도의 오차는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 먼지만한 오차를 다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10만 분의 1의 오차가 또 생긴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78대 22의 법칙, 일명 유대인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78%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암만 해봤자 78%가 최고 수치죠.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완벽주의자라고 해도 100%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여하튼 누군가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완벽주의자와 불완벽주의자 중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개인적 취향이 불완벽주의자라는 것뿐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불완벽주의자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싫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당연히 100%를 추구해야겠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어차피 최고가 78%니까 결과에 어찌되었든 참 잘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22%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음번부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일처리를 했다고 해도 역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78%겠죠. 그러면 또다시 미흡한 22%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인간은 어느덧 자기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불완벽주의자에게도 나름 좋은 점이 있지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네요. 참 배울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든 배우든 완벽주의를 버리면 즐거워집니다.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면 가르치는 쪽도 배우는 쪽도 피곤해질 뿐입니다. 완벽주의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도전하려는 의욕이 사라지고 한번 의욕이 사라진 사람에게 뭔가 일을 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지요. 그저 이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서로 도와주자. 완벽하지 않은 인간끼리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서로 도와주자. 네. 서로 도와주자. 도와줘. 자, 다음.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관념입니다.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관념입니다. 네, 벌써 오네요. 네. 앞으로는 연금만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관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관념이라고 해서 무슨 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어려운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라는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5년, 10년을 타다 보면 슬슬 새 차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를 바꾸듯 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50세가 되든 60세, 70세가 되든 이 몸 이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기능이 약해집니다. 당연히 수리비가 들지요. 그래서 직장인에게는 정년퇴직이란 게 있는 거고요. 게다가 여성들은 꾸준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화장품에 쓰는 돈도 30대가 되면 20대에 쓰던 수준의 3배로 뛰어오르고 그러죠. 그럼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여튼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금만 믿을 수 없으니 저축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는 경제관념이기라기보다 생활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경영자들은 이 정도 관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라면 누구나 자기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껴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제관념 같은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사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돈돈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읽어볼게요.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인들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직장인들한테도 해당되죠. 예컨대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영업사원이라면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열심히 일할수록 수입이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말이죠. 저는 이제껏 이런 꾀를 내서 나중에 한 재산을 남겼다느니 빌딩을 세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봉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네, 그래 보일 것 같습니다. 경영자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애지중지해주고 싶고 출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당연히 봉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며 돈돈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탁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누구씨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실래요? 라는 말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이름이 불리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지면 운세는 상승한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예 라고 대답하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일하다 보면 출세는 틀림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뭐든 열심히 해주었으니 또 부탁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러니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걸 하는 거야? 똑같은 봉급 받으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운세가 나빠지겠지요. 당신이 사장이라면 일을 부탁하기 어려운 직원을 자기 회사에 오래 있게 하고 싶을까요? 물론 인심 좋은 사장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인심 좋은 사장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제목은 벌써 주위를 살펴보면 방위의 길흉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면 길하다느니, 불길하다느니,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복이 온다느니, 화를 얻는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한 장소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만약 남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더 가려고 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제가 가서 밝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올해는 운수가 사납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액년을 오히려 도약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말하는 액년에 오히려 하느님 알고 계시죠? 올해는 저를 팍팍 밀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액년을 오히려 도약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 강원 쌤의 좌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기구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구하다라는 게 이제 뭔가 안 좋은 연도다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해서 뭐 기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강원 선생님께서 그 기구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구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러니까 다가올 나에게 좋은 운이 있을 때의 대비다. 그 말은 기구년이 곧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남들은 되게 힘들고 안 좋다라고 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자기를 지키느냐, 뭐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지금 사이토 히토리가 말하는 지금 액년을 오히려 도약의 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네, 다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이 말에 대해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설사 부탁하는 상대가 하느님이라 해도 때로는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부좌를 튼 채 땅에서 10cm 위로 공중부양한 사람의 사진 따위에 감탄하는 짓을 하게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사진을 봐도 감탄을 하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라고 되묻죠. 공중부양을 해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요? 하늘을 날아 우리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을 해주기라도 하나요? 만약 그런다 해도 지금의 택배회사보다 얼마나 빨리 배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만약 제가 공중부양하는 사람에게 배달시켰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이보다 훨씬 더한 질문 공세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질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말이죠. 간혹 누군가의 손에서 저절로 빵이 나왔다고도 합시다. 그런데 암만 그렇다 해도 죄가점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손에서 빵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랍니까?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질문하고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설픈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태양이 내리쬐는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빵 공장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쌀과 곡식을 정성 들여 키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꼭두 새벽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중부양을 했다는 괴상한 도사한테 감탄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임팩트가 센 단락이 있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책 분량 중에 10% 정도만 읽어야 돼서 나머지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